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재입니다. 오늘 한국교육공학회에서 제가 발표할 것은 코비드 이후의 에듀테크의 발전 방향과 쟁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학교를 문 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움의 터인 학교를 떠나서 지금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의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유사 이래 전 세계의 학생들을 온라인 세상으로 가게끔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들이나 국내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미국의 워싱턴 DC의 학교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의 학교의 선생님들은 수업하기 전날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배울 교재들을 이렇게 PDF 파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배울 학교에서 배울 학습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학습 교재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3.1 교육개혁 이후 25년이 지난 2020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난 2045년은 우리 미래학계나 기술계가 얘기하는 싱귤레러티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다시 25년 이후의 싱귤레러티, 즉 인류 모두의 지능이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 시점, 내지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앞서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는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될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러닝과 어댑티브 러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다음 얘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움이나 기계의 배움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에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이용한 어댑티브 러닝 내지는 러닝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또는 그와 관계된 인공지능 등의 각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도를 했다면 이제는 고급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기제를 뒷받침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선생님들은 좀 더 학생들과 친밀한 교류 내지는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배움과 온라인 이후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 어댑티브 러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러닝은 이렇게 A 챕터를 배우면 그 다음에 B로 넘어가고 C로 넘어가고 D로 넘어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넘어가는 단선적인 루트입니다. 그렇지만 어댑티브 러닝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단성적인 학습 루트를 통해서 배움을 지속할 때 어느 한 경로 또는 어느 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과정을 못 따라가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댑티브 러닝의 경우는 사람의 학습 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과정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더 그보다 쉬운 단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계되는 그 다음 루트를 또 지나가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다시 좀 더 차원이 높은 B를 이해하는 이런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개인화 내지는 맞춤형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러닝의 방법이 어댑티브 러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의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루트가 이렇게 길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모든 사람은 서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이 미래에는 우리 개인의 맞춤형 학습에 꼭 필요한 그런 교육공학적인 어떤 분석 툴 내지는 지원 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댑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블룸의 학습 목표 분류하기에 있어서 하위 개념,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든지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댑티브 러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수업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상위 개념들, 그걸 적용하고 분석하고 일단 평가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좀 더 상위 개념의 가치 있는 그런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내지는 그와 관련되는 텀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댑티브 러닝은 우리 현재의 학습 구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댑티브 러닝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이 토양이 있다면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 토양을 키워줄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학생들의 그런 학습 행위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자양분을 학생의 배움의 환경에 또는 학생 개인에게 배움의 환경과 학생의 서로 조화롭게 발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널리틱스가 발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러닝 애널리틱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와 거의 유사한 분야입니다. 다만 그런 루트 또는 프로세스에서 처음과 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도 일반적인 애널리틱스를 랩에서 이렇게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에듀테크에 접목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에듀테크를 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교육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대단히 까다로운 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나 애널리틱스의 과정을 그대로 따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엔드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이런 러닝 애널리틱스가 제공되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잔스 홉킨스 대학의 러닝 애널리틱스가 제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시보드만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학생이 이런 러닝 애널리틱스가 적용되는 그런 학교의 그 온라인 활동 사항들이 모두 알고리즘으로 추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그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분석적인 결과들을 대시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대시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러닝 애널리틱스가 알고리즘이 좀 더 발달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클릭 스트림을 통해서 이동한 행적들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인덱스한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개인의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좀 더 가미되어야 좀 더 심층적인 분석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러닝 애널리틱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형태들은 이렇게 다양한 주로 이런 3차원적인 어떤 요소들 중에서 맞춰 들어가는 것이죠. 우측의 이처럼 이런 다양한 원래 이 형태가 있으면 구조가 있으면 이 중에서 러닝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테스트 그 다음에 랭귀지 타입을 서로 합쳐서 한 사람의 가장 적합한 러닝 애널리틱스로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형태들이 표시되었을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드와 링크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휴먼 러닝이나 우리가 그 브레인 사이언스 얘기하는 또는 디지털 사이언스 얘기하는 디지털 브레인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조라는 게. 그래서 디지털 브레인에 나타나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나 우리 실제 내추럴 휴먼으로서의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행동들을 엮어놓은 이런 네트워크 그림들이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 네트워크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 내지는 디지털 브레인에 의해서 우리가 구현될 수만 있다면 나의 학습 상태, 학습 과정들, 그런 관계도들이 디지털 브레인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면 디지털 트윈처럼 이런 디지털 뇌를 가지고 또 하나의 생물학적인 나와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디지털 브레인을 가지고 나의 학습 상태들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런 제조업 중심 섹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동일한 원리로 생물학적인 인간의 뇌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브레인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그러면 생물학적인 뇌입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뭐 1000억 개의 그런 시냅시스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정밀하게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뇌를 만든 그런 인공적인 뇌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 대한 비밀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 배양을 통해서 또 하나의 뇌를 만들어서 이렇게 뇌를 만들어서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함으로써 인간의 뇌에서 사람이 어떻게 학습되어 가는지를 연구를 하는 그런 유의 기술 내지는 과학 기술의 그런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좀 더 발전된다면 우리가 이걸 학습해서 인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디지털 브레인과 내추럴 브레인이 인공적으로 개발 내지는 발전될 수 있다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기술이 또 우리에게 큰
공학적 에듀테크의 어떤 산물로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Brain Computer Interface라고 해서 BCI라고 명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대표가 이런 뉴럴링크를 회사를 만들어서 원래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미국의 국방부 과학계획국, 우리로 치면 국방부 연구계획국 같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연구계획국에서 UCLA를 통해서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대학들이 이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내의 어떤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대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사람의 뇌에 이렇게 센서를 부착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만 하게 된다면 이런 로봇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만 하면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를 해서 제3의 바깥의 어떤 기계나 기구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는 또는 전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전파나 내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뇌를 이용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지식을 브레인에 넣을 때도 업로드, 다운로드가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의 에듀테크 기술에서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차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의 현재의 주소, 그 다음에 다음의 발달 과정들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에듀테크의 주요한 기술인 어댑티브 러닝의 에코시스템과 그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보면 이와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대체 빅데이터나 게임 산업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의 기제들이라든지 이런 애널리틱스의 그런 기제들, 특히 중요한 것은 SaaS의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같이 개발되어야 이런 러닝 애널리틱스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러닝 애널리틱스를 가동하고 에듀테크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처럼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러닝 컨텐트 데이터와 러닝 액티비티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적이고 기타 사용될 필요가 있는 그런 커리어 데이터라든지 프로필 데이터라든지 오퍼레이션 데이터들은 우리가 현재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러닝 애널리틱스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러닝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 인더스트리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 내지는 기술의 항목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것들이 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들입니다. 이는 숙제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각각의 행동들이 여기다 이제 지도 매핑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술들을 구가하는 그런 회사들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요 내용들을 좀 더 생태계 측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에듀테크 랜드스케이프 내지 글로벌 에듀테크의 생태계를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다양한 용도의 어떤 에듀테크의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디스커버하고 서로 커넥트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배우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하는 것들을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생태계 구성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기술들을 창출한 또는 그 기술들을 서비스하는 각각의 기업들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2017년 초반에
그림입니다. 듬성듬성하게 나타나 있는 각 영역별로 에듀테크의 영역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보니까 좀 더 촘촘하게 다양한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듀테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하이테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반 3개월 후, 그로부터 또 3개월 후 보시면 노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링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링크밖에 보이지 않고 그 링크도 실처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그림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에듀테크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듀테크 인더스트리 산업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산업계는 코비드 사태 이전을 전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코비드 사태 이전에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급성장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러닝이라든지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AI 베이스드 러닝이 급성장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 있어서 또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교육 에듀테크 기업들의 그 활동 무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 영국 이런 나라들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K-12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나 평생교육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로 시장이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서로 다르게.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냐? 한국은 사실은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검을 치워놓은 것은 에듀테크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계라는 것은 기술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다른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면 한국 에듀테크로 에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그 다음에 SaaS,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그 기업들도 에듀테크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 회사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텔레메디슨 같은 경우는 우리 온라인 에듀케이션 기반과 그 기술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이 기본 에듀테크의 토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게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사스 분야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들을 서로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에듀테크의 산업 성장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네트워크 그림으로, 물론 이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R이나 파이썬이라든지 C로 그림을 그리고 좀 더 네트워크 그림으로 깨끗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피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업이 작기 때문에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언론사들의 그런 분석 내지는 여론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학습 플랫폼 구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각종 에듀테크 산업들은 유사한 다른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AI라든지 VR, AR, MR들,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디지털 트윈 그리고 무크 같은 것들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각국의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 다른 나라들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크로힐 출판사에서 알렉스를 사용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영국 같은 경우는 에듀텍 UK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 운동이 활성화돼서 이런 회사들이 또는 사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어 학습들, 유명한 영어 학습들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기회들을 보고 좀 더 다양한 기술의 접목과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함으로써 미국의 영어 시장에 진출한 국내의 그런 에듀테크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산업 전반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의 에듀테크가 발전되는 방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는 것들은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토론과 더불어 질문 내지는 이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겁니다. AI나 빅데이터, AR, VR 같은 첨단 기술을 왜 교육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싱귤레리티를 고려할 경우 우리가 미래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학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25년 후면 싱귤레리티인데 이 싱귤레리티를 고려할 경우 에듀테크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지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바깥의 전자기재를 통해서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그럼 교육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교육이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뇌에 바깥의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 같으면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인 구달의 연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상식과 전혀 다른 것들을 두 개 발견했습니다. 침팬지가 사냥과 육식을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육식을, 사냥을. 그리고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서 흰개미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부터 유명한 루이스 리키가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다시 정의하든지 아니면 도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싱귤레리티를 향해 가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듀테크 관점에서 그럼 인간과 교육과 지식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러닝과 러닝 애널리틱스 활성화되면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는 부분들의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개인은 매우 편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의 편의성과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빅브라더, 이로 인한 데이터 독점에 의한 빅브라더는 어떻게 서로 충돌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이후 모두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어댑티브 러닝으로 이어지는 보다 인덱스한 에듀테크 기술은 온라인 교육 내지 이후의 교육을 통해서 소득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나은 에듀테크 기술의 방향과 쟁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